자, 거시경제 12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8장의 그 뒷부분 내용입니다.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제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필립스 곡선, 또 인플레이션 기대와 필립스 곡선 봤죠. 이번 시간에는 4번, 5번, 6번 나와 있는 내용. 통화정책의 운영 체계하고 또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있습니다. 또 통화정책의 소득분배 효과도 살펴볼 건데, 이런 내용들은 대개 그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은행 사이트 몇 개 좀 봐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들 복잡한 건 없고, 뭐 이제 테일러 준칙 하나 나옵니다만 나머지는 그 현실적인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 사이트하고 미국의 페드 사이트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다 직접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는 없으니까 몇 개 캡처한 화면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 앞부분 내용들은 다 본 것이고 맨 뒤에 두 가지입니다. 통화정책의 운영체계하고 파급경로, 또 통화정책이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나와 있습니다. 첫 화면 캡처한 것인데,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메인 메뉴에 나와 있는 게 한국은행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통화정책입니다. 그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의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융안정도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도 역시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외환 및 국제금융. 원래 그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기능 중에 외화자금의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의 기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공부하실 때 했던 거죠. 경제학 공부할 때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입니다.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발권은행, 화폐를 발행하죠. 또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통화정책의 수립이라든가 또 기타 이제 금융 감독들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그와 관련해서 외환 및 국제금융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화폐라든가 조사 연구, 경제 통계도 또 내고요. 이 경제교육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경제교육에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교육 시키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 됩니다. 봉사 점수도 받고 또 그냥 책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가리키기 위해서 또 뭔가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영학과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그 글로벌 금융학과 학생들도 인천 시내 그 고등학생들 그 경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큰 도움 되고요. 그리고 메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 여기 기준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0.50% 나와 있죠.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회의에 의장이 맨 앞에 앉아 있죠. 의장이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고 그 총재 뒤에 나와 있는 그 큰 액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갖다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림이 걸려 있어 갖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시대라 다들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물가 안정 목표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갖다 현재는 2.0%로 정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바뀌죠. 자, 첫 번째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알림판에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 금융경제법 연구 논문 현상 공모가 나왔는데 이거 좀 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또 국책은행이라든가 그 금융공기업들이 시행하는 공모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공모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전 한번 참여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물론. 몇 명이 같이 이제 참여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한국은행 이 통화경시대회가 있죠.
그 통화경시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들어갈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직 글로벌 금융학과 학생들은 한국은행 들어간 학생들이 없는데 뭐 안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 졸업생 중에는 현재 한국은행 들어간 사람이 제가 아는 바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산점도 받고 하는데 상금도 있습니다. 황금에 돈이 탐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 공모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한번 적극 참여해 보시면 자신이 부쩍 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도 경영학과 학생 중에는 공모전마다 진짜 아주 공모전 아주 파이터예요. 가지고 공모전 해갖고 4년 동안 상금만 2천 몇백만 원 챙겨갖고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 사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똑같은 일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책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내용들이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첫 번째 메뉴예요. 그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첫 번째 메뉴에서 이제 한국은행 안내 설립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좀 전에 나와 있지만 물가 안정 목표 2.0%였죠.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걸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원래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부르지만 정확한 풀네임은 통화신용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한 이런 정책, 통화신용정책.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만 유별나게 화폐금융정책이라고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간단하게 줄여서 통화정책.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마니터리 팔리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나라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로 쓰는 게 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 경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셔널 이코노미 해가지고 국민 경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국민 경제가 바로 뭐냐? 이게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 국민은 뭐예요? 황국 신민.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용어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교도 국민학교였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갖고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라고 안 부르고 한국은행에서도 나라경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법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경제라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죠. 물론 지금도 이제 법제처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참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가 많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근래 개정되는 법률을 보게 되면 쉬운 용어로 바꾼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경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국민경제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이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입니다. 두 가지 목표가 하나는 물가안정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금융안정.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죠.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이걸 위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하는 겁니다. 자,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물가 안정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돈의 가치가 물가 수준에 좌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 내용 보시고요. 그 아래 내용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거 두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통화 정책이에요. 간략하게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인데 통화 정책이라고 간략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통화 정책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한국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갖다 안정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이런 거 다 경작할 때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화폐, 화폐해가지고 법정화폐, 레갈 텐더 및 본원 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내에 유통되는 자, 화폐의 양과 화폐의 가격이 뭐예요? 금리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고 나가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뭐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말이죠, 이거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다른 말로 뭐죠? 안정적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안정적 성장.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더더구나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1조의 1항에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법에서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법은.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입니다. 또 한 가지,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정책을 수립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한 한국은행의 과제입니다. 자,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아래 통화정책의 운영체제가 나와요. 통화정책의 운영체제, 또 통화정책의 방향 나오고 통화정책의 수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통화정책의 수단 해가지고 경제학 공부하실 때 공부했죠. 원래 통화정책의 수단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개시장 운영,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재할인율 정책이 있다는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급준비율 정책,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수단 들어가시면 공개시장 운영, 두 번째로 여수신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수신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재할인율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급준비제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다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있지만 그건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금융통화위원회죠. 근데 미국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뭐냐? FOMC라고 합니다. FOMC. 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미국 중앙은행에. 아예 오픈마켓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그래서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공개시장 운영과 함께 금리, 장단기 연방기금금리를 정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아까도 앞에 한국은행 첫째 화면에 그 기준금리가 나왔잖아. 0.5% 기준금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금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이걸 정한 다음에 그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조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채 등의 증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국채나 공채 이런 증권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통화량이죠. 통화량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공개시장 운영과 여수신제도와 지급준비제도 세 가지가 바로 통화정책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은 증권의 매매, 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 이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통화안정증권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통화안정 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차례대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한번 쭉 그냥 편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전공이 금융이죠. 더더구나 글로벌 금융이니까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페드라든가 이런 나라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세계적인 예컨대 유럽 준비은행이 있죠. 유럽 준비은행. 지금 뭐 라가르드 총재가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도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폭넓게 공부하시면 큰 도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좀 보시고요.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봤습니다. 예, 원래 3.0에서부터 이제 3번에서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나오기 전까지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한 내용 봤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론이 실제로 여러 나라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 또 중앙은행 관련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정책을 결정했는데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일관성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의 통화정책 운영 방식이나 관련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로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많이 늘어났다. 제일 먼저 시행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한국도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 아까 봤지만 얼마예요? 2.0%를 정한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걸 채택한 나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전제가 뭐냐? 중앙은행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에 필요한 인식이 크게 제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크게 강조한 인물이 바로 이 책 쓴 정운찬 교수의 스승 조승 교수입니다. 조승 교수가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할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많이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성요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정책 수단 해가지고 좀 전에 잠깐 봤었죠.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옛날 얘기예요. 아퍼레이션이 왜 조작입니다. 운영이죠. 그래서 옛날엔 조작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조작이라는 의미가 좀 여러분들한테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에 나쁜 뉘앙스예요. 조작한다. 나쁜 거죠. 이런 용어를 왜 한국은행에서 씁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공개시장 운영으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책 마지막으로 개정한 사람이. 자, 공개시장.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인데 이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좀 전에 봤었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운영 목표가 있습니다. 운영 목표는 뭐냐 하면 단기 시장금리하고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정하죠. 법정 지급준비율. 그래서 법정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올리거나 내리면 이것이 시중의 통화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법정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내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운영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기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명목 기준지표 해가지고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이라든가 환율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궁극적인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 목표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하고 금융 안정을 다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완전 고용은 안 나옵니다. 완전 고용은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 상황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일반적인 중앙은행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 고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페드에서는 완전 고용도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완전 고용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걸 위한 또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제도해가지고 의사결정이라든가 집행기구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 또 책임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화정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앙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통화정책의 체계를 이렇게 좀 보시고요. 통화정책 체계. 자, 지금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치예요. 이걸 사전에 명목 기준지표로 제시합니다. 명목 기준지표로 제시한다. 그래가지고 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 금리, 또 환율도 중요하죠. 글로벌 경제니까. 환율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 실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일단 명목 기준지표로서 명목 기준지표가 매우 명료하다는 거죠. 오직 물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면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이 용이하죠. 중앙은행이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 뭐 달성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달성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이 용이하죠. 또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여러 가지 물가,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이고 목표 물가는 중앙은행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 편의를 극복할 수가 있죠. 일관성이 있죠. 한국은행이 제시한 목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기대 편의가 없어지겠죠. 바이어스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어갖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할 때 이 물가는 뭐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물가를 뭘 기준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도 지금은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를 갖다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의 근원 물가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원 물가 해가지고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는 CORE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구할 때 460개 품목이 들어가요. 그 460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그 460개 품목 중에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석유류 가격. 석유류 가격을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건 어디까지나 오펙이라든가 이런 외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죠. 또 이거 말고도 주요 곡물류. 자, 수입을 많이 해오는 곡물 가격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고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제외한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때 포함되는 460개 품목 중에서 석유류라든가 곡물류, 수입 곡물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구한 물가가 근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원 물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소비자 물가하고 큰 차이를 갖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근원 물가 중심으로 해서 물가 안정 목표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이 정도 이제 범위를 정합니다. 아까는 이제 2%로 나왔지만, 현재는 2%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가.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선 여기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치로 해가지고 2하고 4 사이니까는 이제 중심치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보면 자,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제. 원래 2%로 정했는데 그 2%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량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점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제기가 되면서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는 거, 물가 수준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물가 수준 목표제가 이제 또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 목표제도 한번 자,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 수준 목표제는 뭐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아까 봤던 한국은행 사이트에서는 2.0%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제시했죠. 근데 그 물가 상승률 대신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의 향후 목표 경로를 사전에 제시하는 거예요. 물가 수준의 앞으로의 목표 경로를 사전에 제시합니다. 가지고 이걸 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물가 수준 목표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러면 물가 수준이 목표 경로를 사전에 제시했어요. 목표 경로를 사전에 제시했는데 이걸 이탈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 과정을 통해서 목표 경로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목표 경로로 복귀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충격이 별도의 조정을 통해서 목표 경로로 복귀시킨다고 했죠. 근데 이럴 때는 과거의 충격이 현재나 미래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과거의 충격이 현재나 미래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 이걸 역사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물가수준 목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목표 경로를 제시했으니까 장기적인 물가수준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목표 경로를 제시했으니까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은행이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물가 수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일종의 구속장치, 중앙은행이 딴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적정책에 동태적 비일관성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구속하는 장치, 뭐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은 목표 경로를 제시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중앙은행장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구속장치와 같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산출량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공급 충격이죠. 지속적인 비용 상승 충격이 있을 때, 지속적인 비용 상승 충격, 유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 충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변동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공급 충격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 상승 충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또 기능도 합니다. 물가 수준 목표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제하고 물가 수준 목표제를 갖다가 비교한 그림입니다. 물가 수준 목표제의 경우에는 목표 경로를 제시한 거, 이게 목표 경로입니다. 목표 경로를 제시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비용 상승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뭐예요? 이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가 수준 목표제에서는 뭐예요? 원래 목표 경로로 복귀시켜야죠. 원래 목표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이게 물가 수준 목표제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습니다. 제3기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물가가 목표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는 물가 수준 목표제에서는 뭐예요? 중앙은행이 목표 경로로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이 물가 경로를 원래 설정했던 목표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야죠. 왜냐하면 목표 경로가 있는데 그보다 물가가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목표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절대적 물가 수준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인플레이션율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2.0%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충격 이후에도 물가 경로의 기울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충격 이후에도 물가 경로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하고 물가 수준 목표제를 갖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화정책의 운영체제에서 중요한 게 금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였죠. 그러면 그러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기준금리, 미국에서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연방기금금리라든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따르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일러 준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상황이나 목표에 반응하는 방식. 실제 상황이나 예상되는 상황이나 목표에 반응하는 방식을 룰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가 만든 테일러 준칙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교수도 테일러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국내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저도 예전에 교양 수업할 때 테일러 경제학 갖고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예를 들고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책도 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테일러가 만든 준칙입니다. 미국도 이걸 따라요. 그래서 테일러 준칙에 따라 목표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목표 정책금리라는 게 기준금리예요. 이걸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목표 정책금리를 갖다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최대 고용, 완전 고용도 중시한단 말이에요. 완전 고용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뭐요? 산출 갭도 고려해야죠. 산출 갭도 고려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갭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에 따를 때 목표 명목 정책금리는 균형 명목 정책금리 더하기 알파 곱하기 산출갭 더하기 베타 곱하기 인플레이션 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균형 명목 정책금리가 나오는데 균형 명목 정책금리예요. 명목 정책금리. 이거는 뭐냐면 자, 균형 실질 정책금리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있죠. 이걸 감안해 가지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여기 반영되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갭에 반영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 균형 명목 정책금리가 가장 기본되는 거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근데 균형 명목 정책금리를 정할 때 뭐야? 실제 인플레이션율하고 또 한 가지 균형 실질 정책금리 두 가지를 더한 것이 균형 명목 정책금리입니다. 자, 율이니까 자, 실질에다가 인플레이션 물가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명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율이기 때문에 율로 더하면 되는 거죠. 율로 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균형 명목 정책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는 0보다 큰데 알파는 목표 정책금리가 산출갭에 반응하는 정도. 또 베타도 0보다 큰데 목표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 갭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테일러 준칙은 꼭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산출갭 개념은 아시죠? 산출갭 잠재 실질 GDP분의 잠재입니다. 잠재 국민소득이에요. 잠재 GDP. 잠재 실질 GDP분의 실제 실질 GDP 마이너스 잠재 실질 GDP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서 구하는 겁니다. 산출갭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서는 지금 산출갭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서 구했으니까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재 실질 GDP, 완전 고용 GDP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갭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갭은 자, 실제 인플레이션율 빼기 목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테일러 룰입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룰에 따른 목표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목표 명목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균형 명목 정책금리에다가 알파 곱하기 산출갭 베타 곱하기 인플레이션 갭.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테일러 준칙에 따른다면 중앙은행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차이가 크다면 자,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해야죠. 또 마찬가지로 산출갭이 크면 크다. 산출갭,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바로 산출갭이 크다고 하는 건데 산출갭이 크면 클수록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하겠죠. 당연히 이게 커지고 또 이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목표 명목 정책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자, 테일러 준칙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정책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그전에는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보편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과소평가라든가 금융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금융시장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과소평가, 또 금융시장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탐욕스러운, 진짜 탐욕스러운 월가의 뱅커들, 얘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파생 금융상품 만들어가지고 금융 소비자를 갖다가 속이고 현혹시키고 이래가지고 지들 이익만 엄청 불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발행한 게 월가를 점령하자 아닙니까? 월가를 점령하자. 때려부시자는 얘기죠. 월가 때려부시자. 그런 시위가 미국 내 전역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가안정 목표제 가지고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형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침체 상황, 대침체가 언제예요? 대침체, 그레이트 리세션,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된 경기 침체, 이 대침체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유효 수요 창출에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2008년 12월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게 미국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미국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FOMC입니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도 통화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완전 고용이. 물론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말은 아니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합니다. 이걸 통화정책의 목표로 명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 페드의 경우에도 물가 안정만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까지 통화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게 된 이런 계기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드의 경우에는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페드의 책무입니다. 이중 책무죠. 두 가지 책무. 사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힘들죠. 딜레마입니다. 물가 안정도 이루면서 완전 고용을 이룬다. 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게 아까 봤던 지속 가능한 성장, 즉 안정적 성장, 가슴 뛰게 만드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미국 페드의 목표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 페드의 사이트입니다. 보드 오브 가버넌스 오브 더 피더럴 리저브 시스템. 자, 피더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건데 원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래요.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가지고 피더럴 리저브 보드. 근데 자, 미국 전역에 12개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주를 커버하는 12개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고 12개 피더럴 리저브 뱅크를 갖다 총괄하는 게 바로 보드입니다. 지금 보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 피더럴 리저브 연방준비 피더럴 리저브 콤마 한 다음에 더 센트럴 뱅크예요.
미국의 센트럴 뱅크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 provide the nation with a safe, flexible and stabl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fe, flexible and stabl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나와 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아까 한국은행 기본 사이트처럼 뭐 경제 조사도 있고 데이터 통계도 있고 뭐 컨슈머 앤 커뮤니케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니터리 팔리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서서 지금 연설하는 사람이 제롬 파월 현재 페드 의장입니다.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는 물론 트럼프가 된 이후에도 한동안 했었죠. 제닛 옐런이 바로 페드 의장이었습니다. 그 제닛 옐런이 지금 현재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될 거다 하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단한 경제학자입니다. 부부가 다 유명한, 남편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고 제닛 옐런인데 이제 그 뒤를 이어가고 현재 제롬 파월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통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니터리 팔리시예요. 그래서 마니터리 팔리시 in the United States comprise the Federal Reserve's action 나와 있는데 프로모트예요. 프로모트 뭐예요? 프로모트. 통화정책의 목표 프로모트 맥시멈 임플로이먼트. 맥시멈 임플로이먼트예요. 완전 고용은 아니고 최대한의 고용이죠. 완전 고용. 자, 스테이블 프라이스 물가 안정. 거기다 이제 장기, 거기다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장기 금리를 갖다가 유지하는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카노미 골스 달성한다 이거죠.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어간 게 2008년 12월에 맥시멈 임플로이먼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새로.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의 목표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죠.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 그레이트 리세션 아니에요. 대침체니까 당연히 뭐예요? 나라마다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크게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죠.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 물가 안정 목표제 그동안 해오던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안을 모색했던 겁니다. 가지고 이거 대안으로 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요. 아까 우리가 물가 수준 목표제도 있었지만 물가 수준 목표제 말고도 예컨대 명목 GDP 목표제. 통화정책의 목표인데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명목 GDP 목표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포인트를 갖다 물가 안정보다 어디에 둔다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에 둔다는 것이죠. 이런 대안들이 모색됐던 겁니다. 더더구나 유별나게 근래 들어와가지고 물가가 매우 안정돼 있어요. 나라마다. 물가가 매우 안정되고 예전에 진짜 자고 일어난 물가가 오르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뭐 남미라든가 이런 몇몇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라 빼고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예요? 관심을. 이것도 일종의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비슷한 거죠. 예전엔 자구난 물가가 올랐으니까 중앙은행도 오직 물가 안정을 해도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 물가가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명목 GDP 목표제 같은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의 책무가 또 새로 부과가 됐고요. 금융 안정.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이 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금융기관의 위험 선호나 또 레버리지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위험 선호는 물론이고 레버리지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금리가 매우 낮다. 이럴 때는 뭐예요? 위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도 생기죠. 레버리지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융 안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이제
물가 안정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뭐요?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봤던 우리가 테일러 준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물가하고 그 다음에 뭐요? GDP 갭 함께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뭐요?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금리 말고도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인데 그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 관련해 가지고는 12장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자, 12장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과 거시 경제 가지고 나올 건데 거기서 자, 이런 것들 추가로 다루는 이유가 과거에는 없던 거예요, 교과서에. 근데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머니 앤 뱅킹 교과서가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12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목 GDP 목표제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제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을 거리에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명목 GDP 목표제. 자, 글씨가 깨알 같아 갖고 읽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명목 GDP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명목 GDP의 수준을 갖다가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물가 수준 목표제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목 GDP 수준 경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도 고려한다는 거죠.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또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도입된 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GDP 목표제에 대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보겠습니다. 5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먼저 금리 경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환율 경로 2가지가 있고요. 그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기대 경로라든가 자산 경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금리 경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확대한다.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거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기준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락하겠죠. 하락할 것이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이 증가해가지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산출량이 증가하겠죠. 물론 이때 총산출량은 증가하는데 물가도 오르겠죠, 당연히. 금리 경로가 이런 건데 금리 경로에 또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장애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할당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용할당에 대해서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경로에 장애 요인도 있다는 거 보시고. 다음에 이제 환율 경로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니까 당연히 환율 경로가 있죠. 자, 지금 기준금리가 하락한다고 그랬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국내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국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표시의 예금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원화 표시의 예금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고 달러화 표시의 예금을 매입하겠죠. 원화 표시 예금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대신 뭐예요? 달러화 표시 예금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얘기는 곧 환율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거는 나 앞에서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국내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국내 들어왔던 외화 자금이 나가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본 게 총 산출량 증가합니다. 물론 물가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바로 이제 환율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신용할당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할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충분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에 은행의 이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부자금에 갖고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할당, 금리 경로의 문제점이에요.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가지고 신용할당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로가 자산가격 경로입니다. 자산가격. 자, 지금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죠.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해서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자산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산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뭐 이 내용도 이제 12장에 한번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채권의 가격은 금리하고는 역관계죠. 만약에 콘솔과 같은 이런 채권, 영구채가 있다. 영구채가 있다고 하면 영구채 가격은 얼마입니까?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겠죠. 금리가 싸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거 매입해도 아파트 값은 크게 올라가니까 다들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하겠죠. 최근에 아파트 시장도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아파트 값이 비싼데 이제 곧 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와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 그래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증가하는 효과 당연하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담보가격도 상승하는 것이죠. 자산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도 상승합니다. 기업도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제임스 토빈의 Q 이론 가지고 볼 것입니다. 토빈의 Q 이론도 거시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 11장에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 가격 경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자산 가격 경로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 상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식 가격도 상승한다고 그랬죠. 주식 가격도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경로와 관련해 가지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주가 상승 효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요새 영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끌, 동학개미들 금리가 싸니까 돈 빌려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경제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주가 상승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분석할 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든가 또 기업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방 경제를 우리가 전제로 하죠. 보통 이제 외국까지 포함시켜서 분석할 때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갖다 고려하는데,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할 때는 당연히 선진국의 주가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들 고려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동학개미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투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주식 투자 못하게 엄청 막지요. 그래서 증권 사이트 아예 접속이 안 되게 막아놓고 하는데 스마트폰 갖고 다 하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미국의 주식시장 확인하려니까는 잠 못 자고 그거 보고 있죠. 아침에 흐리멍덩하게 나와서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업들 운영하는 이런 관리자들의 아주 골치 아픈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선진국의 주가 변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일정이라든가 실행의 시차가 또 있죠. 시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의 경우 주가 상승 효과 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경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에도 자산 가격 경로와 관련해서 꽤 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 체크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 경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대 경로 해가지고 두 가지 경로가 이제 그래서 다 해서 5가지 경로입니다. 자, 신용 경로가 있는데 자, 금리가 아니라 금리 대신에 은행 대출 규모를 통해서 금리가 아니라 은행 대출 규모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가계 소비에 파급되는 효과죠. 이게 은행 대출 규모를 통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폐 공급을 갖다 축소시킨다. 만약에 화폐 공급을 축소시키게 되면 은행 예금이 감소하죠. 은행 예금이 감소할 것이고 은행 예금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이나 유가증권의 보유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대출 상환도 이루어지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가게의 경우에는 자금 부족 현상이 또 심화됩니다. 그만큼 이제 화폐 공급이 축소가 되고 은행 예금은 감소하고 또 은행들은 이제 대출 상환을 갖다 독촉하고 대출 상환을 독촉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빌렸던 돈 당장 갚아야 된단 말이죠. 또 가게도 자금이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와 소비를 갖다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투자와 소비를 갖다 위축시킨다. 자, 이에 대한 내용도 뒤에 가서 우리가 금융과 거시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금융 가속기 이론이 나오는데 금융 가속기 이론 관련해 가지고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개선되거나 또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 12장에서 또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 경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중에서 기대. 자, 기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가계나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 또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갖다 실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경기 전망이나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경로를 기대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 통화량은 늘려가지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가 호전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 호전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따라서 뭐예요?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5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금리 경로, 환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 신용 경로, 기대 경로 5가지입니다.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되어 있죠.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그래서 이제 파급 경로 해가지고 5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두 번째가 자산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토빈의 Q 이론하고 그 다음에 부의 효과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율하고 신용 경로, 기대 경로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그래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기준금리를 변화시켜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그랬죠.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확장적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기준금리는 낮은 거죠. 내리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금리 경로에서는 일단 단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단기금리가 은행의 여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수신. 자, 수신은 예금이고 여는 대출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한자어죠. 여수신이라는 말.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아직 여수신 제도라고 해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용어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니까 그렇죠. 물론 쓰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수신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갖고 이게 당연히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죠. 자산가격 경로와 관련해가지고 토빈의 Q 이론에 따르면 주가 변화가 주가가 토빈의 Q를 갖다 변화시켜요. 가지고 어디까지나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 효과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의 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빈의 Q 이론에 따라서 파악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부의 효과를 갖다 감안하게 되면 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경로, 금리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경상수지 효과 봤죠.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신용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이나 은행 예금, 대출,
거기다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기대 경로, 경기 전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환율 경로만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환율 경로만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 Q이론에 기반을 두고서 봤을 때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의 효과에 따를 때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소비나 투자나 수출, 수입이 다 뭐예요? GDP를 갖다 구성하는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총수요,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산출량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자,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이제 나머지 요인들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을 한국은행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자, 정책금리를 갖다 변화시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자산가격, 신용, 환율,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경로가 있었죠. 금리 경로가 있어가지고, 자, 금리 경로는 장단기 시장금리 또는 여수신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자체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소비하고 투자하고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과 물가 또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이나 물가 또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과거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좀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처럼 세계 경제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또 경제 구조라든가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국은행에서 감시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소득 분배 효과 보겠습니다. 자, 소득 분배 효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소득 분배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누진세를 갖다가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또 정부의 이전 지출을 갖다 늘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물가가 상승한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세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 물가가 상승한다. 누가 유리합니까? 채무자가 유리하죠. 채권자는 불리합니다. 은행과 같은 채권자는 불리해요. 반면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린 채무자는 유리하죠.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기대를 포함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금리를 높게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정책의 재분배 경로입니다. 지금 경제 주체별로 자산이나 부채 보유가 다 다르죠. 물론 경제 주체별로 자산이나 부채 보유가 다르다. 이럴 때 금리의 조정이 경제 주체에 대해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분배와 후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경우에요. 개선되는 경우인데 뭐냐 하면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가 인하되거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다. 이럴 때는 부유한 저축자에게는, 저축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저축 많이 한 사람은 손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부유한 저축자는 손해를 보고, 반면에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채무자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럴 때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럴 때는 실업이라든가 경기 상황이 또 개선된단 말이죠. 실업도 줄어들고 경기 상황이 개선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취약계층이 도움이 되는 거죠. 취약계층, 저소득층, 비숙련 노동자, 또 노년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도 뭐예요? 실업이나 경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부유한 저축자는 손해보지만 채무자나 취약계층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기층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만약에 이윤이나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요. 이윤이나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라든가 또 이자 소득을 얻는 금융업자의 부가 더 크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이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더 크게 받습니다.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 인플레이션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그래서 통화정책의 재분배 경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고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박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페드의 오래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분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둔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했던 양적 완화가 있었죠. 퀀티테이티브 이징. 언제 실시한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그 당시 페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제닛 옐런 이전입니다. 예전에 벤 버냉키가 시행했던 정책이에요. 가지고 대규모로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로 자금을 찍어가지고 달러를 찍어가지고 뿌린 거예요. 벤 버냉키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래서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렸는데 그게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자산 가격만 상승시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결국 저금리 기조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엄청난 돈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최저금리죠.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채무자는 이익 본다고 그랬죠. 부채가 많은 사람한테는 큰 혜택을 준 겁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만 좋았던 정책이었다.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의 지니계수가 나오는데 지니계수가 0.434다. 엄청 큰 겁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분배가 상당히 좋은 선진국들의 지니계수는 0.34 정도, 0.35를 넘지 않아요. 이 정도입니다. 0.43 정도면 보통 지니계수 가지고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니계수가 0.5다. 그럼 폭풍 전야입니다. 지니계수가 0.5인데 폭동이 안 일어난다.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0.433은 거기에 가까운 겁니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이후 최대 값이에요. 지니계수가. 거의 폭동 전야죠. 이 정도면. 그만큼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까지 이제 페드 의장을 지냈던 제닛 옐런 이게 섰죠. 지금은 제롬 파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화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의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의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정부나 페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동성이 활발해져야만 경제는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졌지만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또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나락에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층 사다리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돈 많은 사람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적으로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의 욕심이 더 크니까 자기 올라갔으니까 걷어차버리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아마 변호사법을 개정해가지고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업무도 하고 회계 업무도 하고 세무사 업무도 하고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리사회가 합동으로 광고를 낸 겁니다. 일면 맨 아래 광고, 엄청 광고비 비싼 데인데 일면 맨 아래 광고에 광고를 했어요. 중앙일간지 다. 대통령 들어라, 잘못됐다 이거죠. 도대체 변호사가 뭘 하고 뭘 한다고. 회계니 변리 세무사무니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그런 거. 누구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가 다 승자 독식처럼 독식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페디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오랫동안 관심사를 두고 앞으로 이제 또 주목하겠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본 18장도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예전에는 거의 없던 겁니다. 다루지도 않던 분야인데 이제 이게 중요시된 거죠.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반화가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예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